어제 장 막판 신라젠을 필두로 바이오주가 급락하면서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직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우리 시장이 또 한 번 이 풍파이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특별히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내용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화면으로 준비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불붙은 무역전쟁, 그 불똥이 한국으로 튀게 될까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얼마나 더 흔들어 놓을지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이 시간 그리고 또 목요일 아침 7시 때 이렇게 찾아뵙습니다만 또 머니투데이에서 이렇게 시장 급변하는 과정에 시간을 주셔서 투자 여러분하고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그 불똥이 한국으로 튀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슈는 잡아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증시 급락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촉발시킨 것은 그리고 모든 시황에 지금 트럼프발 무역 전쟁의 심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딱히 그 무역 전쟁 하나만으로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증시 급락의 배경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트레이드 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쌍방이 끝내 결국에 가서는 쌍방이 다 손해 보는 싸움입니다. 비근한 예로 철강에다가 관세를 때립니까? 그러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은 비싸질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산 철강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존에 수입해왔던 철강보다 비쌉니다. 자, 중국이 그러면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산 돈육에 대해서 관세를 때립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인 돼지고기가 굉장히 비싸질 텐데요.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쇼로 끝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 통화정책의 변화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새벽에 우리가 확인했던 3월 FOMC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저는 굉장히 호키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ECB나 BOE 그리고 BOJ도 결국은 통화정책 정상화가 임박했다는 부분 이것은 조금 우리 증시로서는 굉장히 좀 무서운 명제가 되겠는데 금융위기 이후 한 9년여에 걸쳐서 누려왔던 이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될 가능성 여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 기술주에 대한 의심도 부각될 수 있죠. 그동안 뉴스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망중립성 폐지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글을 비롯한 이른바 팡 주식들이 힘들어질 것이고 최근에 페이스북 사태 우리가 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고 이런 것들은 또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 저는 또 기술적으로 오늘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들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자, 트럼프의 블랙스완 이거는 지난 3월 5일 방송 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입니다. 머니투데이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고요. CNBC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즉 강세론자였던 사람이 경고하기를 이것은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같은 이런 것들은 결국 증시에 블랙스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했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죠. 31대 미국의 대통령 허버트 후보 시절 그때 우리가 29년에 대공황이라고 합니다만 그 29년 이후 30년대까지 대공황이 이어진 데에는 그 당시 스무트 홀리법이라 해서 결국 이 관세를 서로 때리기 시작하고 여기에 보복 관세가 이어졌던 것들이 또 결국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깊은 공황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제 45대 대통령 트럼프에 와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물론 앞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나오는 뉴스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은 했습니다만 한 60일 동안 서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야 될지 결국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맨 트럼프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겠죠. 일단 툭 던져놓고 상대방이 알아서 기어들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앞서
1930년대와 같은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한다는 것은 공멸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외의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지난 3월 FOMC를 왜 주목하게 됐는가 하면 말이죠. 연준이 통화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과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롬 파월 의장이 신임 의장이 시장에 힌트를 준 발언을 보신다면은 그때 2월 27일 날 하원에서 나가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간 부분만 보시죠. 개인적으로, 즉 파월 의장 개인적으로는 최근 지표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올라갈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더 갖게 되었다. 이거는 페드 워처들로서는 긴장할 만한 얘기입니다. 자신감, 결국 인플레가 올라오겠다 하는 얘기였고요. 또 이 부분도 이 발언도 중요합니다. 3월 회의에서 새로운 금리 인상 경로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3월 FOMC에서 연내 3번 올리는 거, 금년에 3번 올리는 거에 대한 중간값은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만 이 점도표 잘 보시죠. 자, 점도표가 이렇게 나와서 소위 말하는 중간값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1명, 2명, 3명, 4명, 5, 6명이 점을 찍었죠. 점을 찍은 것이 2에서 2.25% 사이. 지금 1.5에서 1.75입니다. 앞으로 두 번 더 올리게 되면 이 레벨이 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직전 점도표입니다. 즉 12월 FOMC 점도표에서는 금년 말 위원들이 찍었던 예측 정책 금리는 이 정도였던 것이고 그것이 중간값이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당장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래쪽에 이른바 비둘기파적인 인사들의 숫자가 확 줄고 지금처럼 오히려 4차례까지도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또한 2019년에는 내년에 가서는 애초에 제시했던 것은 2번 정도 더였습니다만 지금 이 중간값 칸이 1칸, 2칸, 3칸 올라가죠. 즉 내년 가서는 3번 정도도 올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힌트를 줬다면은 6월 FOMC에 가서 물론 금리를 올릴 뿐만 아니라 또 그때 가서 제시되는 점도표는 자칫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는, 즉 2018년에 토탈 4번 올리고 내년에 가서도 3번 올리고 하는 식의 연준의 스탠스를 갖다가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뭐 최근에 영란은행 며칠 전에 있었던, 그저께 있었나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만 7대2로 결국 위원들 사이에 갈렸다는 얘기입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최근 나왔던 영국의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쇼킹할 정도로 급하게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이 결국 통화 정책에서 결국 완화가 아닌 긴축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이 시장을 갖다가 좀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그거죠. 예, FOMC 이후에 기자회견 과정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고분시키고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이거는 나름 전망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이 감세나 세제 개혁이나 같은 말이죠. 공급 측면에서 효과를 내기를 우리는 희망한다라고 해서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을 이렇게 저렇게 꼬아서 얘기합니다만 기업의 투자가 는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나 공급 측면에서 효과를 낸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앞부분은 뭘까요? 대부분 그렇게 자신을 연준 의장으로까지 만들어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헌사로 보는 것이죠. 즉 예의상 해준 말입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그리고 FOMC 위원들의 연준 인사들의 본심은 이거다 말이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효과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기술주 부분으로 갑니다. 최근 페이스북 사태는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선 페이스북 주가 흐름을 보시죠. 자,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CNBC 기사 같은 경우는 결국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리던 기업들이 광고를 빼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저커버그 CEO의 대응도 보니까 그동안 이 페이스북이라는 혁신적인 어떤 그 분야를 개척한 사람, 그리고 기업을 이렇게까지 읽어왔던 경영인으로서는 조금 내공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좀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어제 짐 크레이머가 CNBC의 유명한 늘 팔 둥둥 걷고 고함 지르면서 진행하는 짐 크레이머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부분, 즉 AI 부분에서의 이 공포가 결국 시장의 어떤 셀오프, 즉 매도 공세에 좀 더 이렇게 작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우버의 자율자동차가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에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멀어진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페이스북과 더불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어떤 4차 산업혁명 내지는 기계, AI 이런 것들이 인류를 대체하는 여기에 대한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갖고 있던 어떤 두려움 내지는 의심, 세상이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기술적으로 접근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실려 나갔습니다. 즉 차트가 안 통하는 장을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돈잔치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교과서적인 그런 신호들이 모든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다우지수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2월 초 그때 미국 고용지표 쇼크에 이어서 뭐 하루에 1177% 빠지고 하던 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깨지면서 기계적인 손들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다지고 올랐던 레벨에서 그리고 S&P 500 200일선도 지지하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러나 사실상 이 기술적 반등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사실상 이 기술적 반등의 추세선은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어제 이런 식의 급락이 나왔죠. 만약에 이번에 전저점에서 머물지 못한다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음 지지 구간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22,000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주간 차트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주간 차트상의 5일선이 이제 5주 이평선이 20주 이평선을 갖다가 데드크로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과매수 구간입니다. 다우지수 월간 차트에서는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2.618배라고 하는 자, 이런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지간한 시장 플레이어들은 이 정도는 다 공부하고 덤빕니다. 또 어지간한 알고리즘 매매에 이런 레벨은 굉장히 저항이 심한 구간이야.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해라고 프로그램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어트가 이 이론을 발표했을 때보다도 지금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좀 더 잘 맞습니다. 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거기에 입각해서 행동하기 때문이죠. 이른바 자기실현적인 그런 파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월간 차트 보면 아찔하죠. 데일리에서 볼 수 있는 이 정도 빠졌으면 좀 돌아서 줬으면 싶은데 이제 월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보잉 보실까요? 보잉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주식입니다. 모두가 무역 수지를 갖고 문제를 삼으면 알았어요. 비행기 좀 더 사드릴게요 라고 대응할 수밖에 없죠. 중국도 300대인가 400대인가 사주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는 뭘까요? 트럼프의 이 관세는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뭘 하겠습니까? 보잉에 대한 반감을 부른다는 얘기죠. 자, 사주긴 사주는데 우리 향후 한 50년 동안에 걸쳐서 사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보잉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죠.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실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좀 더 이렇게 엄포를 치는 게 또 트럼프 방식이죠. 중국에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그런데 이것은 This is the first of many입니다. 앞으로 행해질 많은 것들 중에 첫 번째 조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스닥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무너지고 나서 그것을 올라서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가 이것을 열게 해준 것도 트럼프였는데 즉 여기서도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할 만한 기술적 저항 구간에 이번에 도달한 다음에 자꾸 이렇게 음봉이 나옵니다. 물론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MTN에서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은 이런 장세 하에서 정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기 힘든 말을 당신이 해줘라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차트는 사후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수년 동안 차트에 의존했던 모든 트레이드들이 그야말로 실려나가는 와중이었으나 지금은 어느 차트, 어느 나라, 어느 종목에서나 매우 위험스러운 국면들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환율과 접목해서 보신다면은 지금 이 환율은 이 1110원은 강력한 지지선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 올라감에 있어서도 이제 엄청난 저항선이 되겠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 우리 환율은 지금 오늘 여기 작은 뭐 십자인 캔들 일봉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죠.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 한번 보시죠. 오늘 주말장에서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어제 있었던 급락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결국 달러 약세 이런 얘기 할 겨를도 없이 우리 월요일 아침에 NDF 시세 확인했더니만 이게 80원대 중반 후반까지 올라가 있다. 그래서 이 선도 올라섰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시장 흐름은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살펴보셨던 것과 같이 이제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초순에 있었던 조정 A파에 대해서 그동안 기술적 반등 B파가 나왔고 이제 흔히 책에서 킬러 C 웨이브라고 하는 조정 C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힘든 와중에 이렇게 암울한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이것이 C파로 조정 C파로 끝나주는 것이 그나마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결국 엄청난 역사적인 상투를 갖다가 찍고 하락 A 1, 2, 3, 4, 5로 가는 장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고 그걸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살살 해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